조태성은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여자가 매일 밤 혼자 울고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이혼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였다는 것도 말이에요. 서울 외곽 정릉동 철물점. 47살의 조태성은 오늘도 말없이 셔터를 올렸습니다. 아침 인사도, 점심 대화도, 저녁 안부도 없는 하루. 감정이라는 것을 잊고 산 지 너무 오래된 남자였어요. 사장님은 말이 정말 없으시네요. 직원 준수가 중얼거렸지만 태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태성의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 아내가 두고 간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서 발견한 병원 진단서,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읽은 메모 한 장. 조태성 씨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말기암 사기, 다발성 전이. 태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둔감한 인간이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도 함께. 아내는 이미 떠났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딸 할인마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인 자신만 빼고 말이에요. 과연 태성은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해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 없던 남자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첫 장을 넘겨보세요. 조태성의 가슴 아픈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 성북구 정릉동. 좁은 골목길 어귀에 자리 잡은 조태성의 철물점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조태성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28살의 직원 준수가 뒤늦게 도착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성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준수도 이제 태성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안은 오래된 목재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벽면을 빼곡히 채운 나사못들, 바닥에 정렬된 페인트통들, 천장에 매달린 호스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태성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가게를 정확히 아버지가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아저씨, 드릴 날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해당 코너로 안내했어요. 가격을 묻는 손님에게는 계산기를 보여주었고, 사용법을 묻는 손님에게는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밥 먹고 올게요. 뭐 좀 사다 드릴까요? 태성은 손을 저었어요. 혼자 먹는 게 편했습니다. 준수가 나간 후 태성은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딸 할인이 대학생이었을 때는 가끔 도시락을 싸다 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오후 들어 동생 태영이 반찬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또 라면만 먹었지? 태영은 태성과 달리 말이 많았어요. 할인이는 연락도 안 해? 자취한다고 나가더니 소식이 없네.
태성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연락하고 싶으면 할인이 먼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아버지가 먼저 안부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여겼어요. 오빠, 좀 말 좀 해. 사람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태영이 핀잔을 주었지만 태성은 별말 없이 반찬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도 조용한 고개 끄덕임이 전부였어요. 저녁이 되어 준수가 퇴근하고 나면 태성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매출을 계산하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이 모든 일을 묵묵히 말없이 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성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진 은행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도 혼자, 텔레비전도 혼자, 잠자리도 혼자. 방 한구석에는 전 아내 윤서진이 두고 간 물건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것들을 치우지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태성은 별다른 감정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은 채로 말이에요. 그 다음 주 토요일, 태성은 집안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치고는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전 아내 윤서진이 두고 간 것들을 이제는 정말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침실 옷장 위쪽 선반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갈색 가죽으로 된 서진이 즐겨 사용하던 핸드백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가방을 드러내려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뭐가 들어있나? 태성은 가방을 거실 소파에 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봉투 몇 개가 나왔어요. 처방전, 병원 영수증, 그리고 작은 메모지들이었습니다. 처방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낯선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시콘틴, 트라마돌. 태성은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이런 약들이 일반적인 감기약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병원 명세서에는 종양내과라는 과목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작년 가을이었어요. 서진이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때와 비슷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상단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로고가 선명했고 환자명에는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을 읽는 순간 태성의 숨이 멈췄습니다. 폐암 사기, 다발성 전이 소견.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폐암 사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발성 전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태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작은 메모지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손글씨였어요. 조태성 씨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그 사람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 아픔을 알까? 태성은 메모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조태성 씨라고 불렀다는 것이 가슴을 찔렀어요. 2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남처럼 느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메모들도 하나씩 펼쳐보니 서진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갔다. 아프다고 무섭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다. 그 사람한테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할인이만은 알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그 아이도 아빠를 닮아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 태성은 메모들을 바닥에 흩어놓고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어요. 서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서진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혼 후 서진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태성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태성은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인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둔감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서진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뒤늦게나마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가방 속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서류들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할인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인데 색이 바래서 노란빛이 돌았어요. 사진 뒤편에는 서진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의 눈이 따뜻했어요. 할인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태성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갓 돌이 지난 할인을 안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저런 표정을 잃어버렸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태성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빠. 할인아, 아빠야. 시간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태성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인아, 너. 엄마 얘기 좀 하자. 집에 와서. 지금요? 응. 지금 당장.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할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23살의 할인은 아버지를 닮아서 말이 많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할인은 거실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이거.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태성은 할인을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진과 메모들을 할인 앞에 놓았어요. 할인아, 너 알고 있었지? 엄마 병.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손을 꽉 쥐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작년 여름부터요. 왜 말 안 했어?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냥 더 힘들어 할 거라고. 태성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하자고 한 거야? 네. 엄마는 아빠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요. 아빠가 아프신 엄마를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가고 싶어 했어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아무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에게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심한 사람이었나? 아내가 아픈데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안 하셔서.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하지만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대요. 아빠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신 적이 없으니까. 태성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엄마 어디 있어? 잘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연락이 없어서. 연락처도 몰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완전히 혼자서. 그날 저녁 할인이 돌아간 후 태성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서진을 찾아야 했어요.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태성은 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어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이혼 직전까지의 사진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족 사진. 작년 할인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진의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었을 텐데 태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영아, 어디 있어? 태성은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동생 태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태영은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잠깐 나가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준수가 나간 후 태영은 태성 앞에 작은 녹음기를 놓았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이게? 미영 언니가 맡긴 거야. 이혼하기 전날에.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언제부터 너도 알고 있었어? 작년 가을부터. 언니가 나한테만 말했어.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태영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언니가 왜 떠난 건지 몰랐어? 정말로? 태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나 봐. 뭔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는데 그냥 넘어갔지. 언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 그때가 벌써 6개월 전이야. 태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개월 전이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 오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대. 태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겠어. 지금 당장. 오빠, 그런데 언니가 오빠 만나기 싫다고 했어. 태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미안해하는 모습 보기 싫다고. 그리고 오빠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가야겠어. 태성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가 망설였어요.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거 뭐가 들어있어? 모르겠어. 언니가 때가 되면 들려주라고만 했어. 태성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수한테 가게 맡기고 병원 갈게.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일반 병동과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태성은 간호사실에서 윤서진의 병실 번호를 물어봤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남편. 아니, 전 남편입니다. 간호사가 잠시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꼭 봐야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거부하시면 나가셔야 해요. 태성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07호.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어요. 노크를 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미영이 반도 안 되게 야위어 있었어요. 미영아. 태성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만 와야겠더라고. 가세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 찾았어. 진단서도 보고 메모들도 다 봤어. 미영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려고요? 동정하려고요? 아니야. 사과하려고.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미영이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조태성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죠. 그날 태성은 병실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미영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태성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들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태성은 집에 돌아와서도 녹음기를 재생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미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병원에서 연락 왔어. 언니가 어젯밤에 갑자기 악화됐대. 태성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태영과 할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대.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성은 의사 앞에서 몸이 굳어졌어요.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전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간 수치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아마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얼마나? 길어야 며칠. 짧으면. 태성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할인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중환자실 안에 미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태성은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야. 미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성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왜? 또 왔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서.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되어서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태성은 미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라도 할 말이 있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요? 매일 올게. 병원을 나서는 길에 태성은 드디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태성 씨,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많이 아프거나 이미 떠났겠죠.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았어요. 정말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녹음기에서 미영이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외로웠어요.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을 때도 혼자 울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한테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하린이한테 말하면 그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고. 태성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는 법을 몰랐던 것 같고. 녹음이 끝나갈 무렵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서로 마음을 열고 살 수 있을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태성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되돌아봤어요. 정말 미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었어요. 이제라도 미영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일찍 왔네. 네. 아빠도요. 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그게 뭐야? 할인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제가 썼어요. 엄마 가방에 넣었던 거예요. 엄마 몰래. 태성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제 쓴 거야? 이혼하기 전주예요. 아빠가 엄마 진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태성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빠에게 엄마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지만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아빠가 웃을 때였어요. 아빠가 저를 안아줄 때 엄마도 같이 웃었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괜찮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길 바랐어요. 아프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해요. 아빠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요.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요.
엄마는 그 말을 평생 기다렸어요. 할인 올림. 태성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도, 미영이 그토록 자신의 한마디를 기다렸다는 것도 모두 아팠습니다. 할인아, 엄마는 정말 아빠를 사랑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아빠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였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가장 아파했던 건 병이 아니라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태성은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성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할인도 놀라서 몸이 굳었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너무 무뚝뚝했지? 아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태성과 할인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미영은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할인이도 왔구나. 엄마 어떠세요? 괜찮아. 너희들이 와줘서. 태성은 미영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으려다 망설였어요. 미영아, 할 말이 있어. 미영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나,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지만 진심이야. 너 없으면 안 돼. 정말 안 돼.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표현을 못해서,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영이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마지막을. 태성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의사는 처음에는 퇴원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간절한 요청과 태성의 설득으로 재택 호스피스를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했어요. 환자분 상태상 언제 응급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간병인과 의료진이 상주해야 해요. 태성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미영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꿨어요. 안방 침대를 병원용으로 교체하고 산소 공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꽃을 사는 것이었어요. 미영이 좋아했던 프리지아를 침실 곳곳에 꽂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예쁘다. 미영이 집에 도착해서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미영을 태성이 직접 침실로 옮겼어요. 편해? 네. 우리 집 냄새가 나요. 태성은 미영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렀지만 정성은 가득했어요. 배고프지 않아? 조금. 태성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미영이 좋아했던 전복죽이었어요. 예전에는 태영이 끓여다 주곤 했는데 이제는 태성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맛있어? 미영이 한 숟가락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끓인 거예요? 응. 처음 해보는 거야. 맛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직접 음식을 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할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보실래요? 뭐야? 우리 가족 사진들이요. 새로 찍고 싶어서요. 앨범을 펼치자 세 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이때 참 행복했지. 미영이 신혼 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젊은 태성과 미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도 행복해. 태성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너랑 함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기대 앉고 태성과 할인이 양쪽에서 손을 잡았어요. 사진 속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예뻐요. 미영이 즉석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이렇게 다시 찍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태성은 미영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누운 침대였어요. 미영의 숨소리를 들으며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이에요. 태성 씨,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요. 이렇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당신 눈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미영이 태성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인이 돌잔치 때처럼 그때 그 따뜻한 눈빛이에요. 태성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미영아.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이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침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태성 씨, 행복해요. 정말로. 태성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야. 너랑 함께 있어서. 미영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프리지아를 새 것으로 갈아주고 미영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때? 태성이 미영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어요. 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할인과 태영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언니, 좀 어때? 태영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미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가까이 와봐. 할인이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를 잘 부탁해. 아빠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해.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태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태성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할인과 태영은 돌아갔습니다. 태성만 미영 곁에 남았어요. 미영아, 자고 있어? 아니요. 깨어 있어요.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진통제가 잘 들어서. 태성은 미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빠져서 얇아져 있었어요. 미영아,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어. 고마운 건 나야. 너 때문에 나도 변할 수 있었어.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미영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너밖에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새벽이 되자 미영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태성은 미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영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거야. 꼭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살아요. 그래. 약속해. 미영이 마지막으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미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성은 미영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3개월 후, 태성의 철물점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에는 프리지아가 피어 있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할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할인은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인아, 왔구나. 태성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오늘 엄마 기일이죠? 응. 같이 가자. 아버지와 딸은 함께 미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태성은 프리지아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아, 우리 왔어. 엄마, 아빠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먼저 안부도 물어보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할인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으면 아빠 얼굴 보면 돼요. 엄마가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태성은 웃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영이 사랑했던 따뜻한 눈빛이 어려 있었어요. 미영아, 약속 지키고 있어.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너 덕분에. 바람이 불어와 프리지아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미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태성의 눈이 다시 따뜻해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태성은 매일 아침 프리지아를 새로 갈아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철물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중얼거리죠. 혹시 여러분도 태성처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나요? 괜찮아? 라는 간단한 안부, 사랑해라는 3글자, 고마워라는 인사. 이런 평범한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걸 태성은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미영과 태성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조태성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